8번에 눈은 살아있다. 처음엔 눈이 살아있다라고 했고, 다음엔 떨어진 눈이 살아있다라고 했고, 다음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이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점층적 전개죠. 따라서 아래에서도 점층법, 즉 점층적 전개를 찾아야죠. 먼저 4번도 새풀이 돋는다. 봄을 알리는 새풀이 돋는다. 다음에는 이 땅에 봄을 알리는 새풀이 돋는다. 역시 표현 방법에 있어 즉 점층적 표현을 썼고, 단지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상은 동일한데 수식어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점층적 전개를 했죠. 그런데 1번은 열거법이죠. 새가 날고 땅에는 짐승들이 뛰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친다. 이는 열거죠. 그리고 2번 비가 내리고 내린 비가 내를 이루고 내를 이루어 강을 이룬다. 분명히 이것도 점층법이에요. 점층법이지만 위의 작품과 그 표현에 있어서 대상이 달라지고 있죠. 즉 점점 대상이 비에서 내로 다시 내에서 강으로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면, 위의 작품은 변화가 아니라 그 수식하는 말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건 즉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표현의 방법까지 동일해야 되니까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지. 자, 다음 문제로 가죠. 백석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워낙 자주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워낙 잘 알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앞으로도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는데요. 이 시에 대한 감상을 물었어요. 1번 산골로 가자 마가리에 살자라는 표현에서 나의 소망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여기 가자 살자라는 건 청룡어미고, 청룡어미는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얘기니까 소망을 말한 거 맞죠. 다음 2번 눈과 흰 당나귀는 흰색 이미지를 드러내므로 순결함에 대한 나의 지향을 드러낸다. 굳이 당나귀를 희다라고 표현하고 또 굳이 눈이 내린다는 설정을 한 것은 결국 순결함을 지향하는 거다. 그렇게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푹푹 내리는 눈과 깊은 산골은 바로 그 마가리의 내밀함과 고립된 이미지. 그렇죠. 눈이 쌓여서 아무도 그 오두막에 갈 수 없고 그만큼 아무도 접근하기 힘든 곳에 나타샤와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내밀함을 말하지.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상황이 나타샤가 나를 사랑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이해돼요? 즉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고 나타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나타샤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반전되어 막 토할 것 같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도 없고. 자, 시를 잠깐 봅니다. 첫 문장부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이미 이 사랑이 매우 힘겨울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난한 나와 그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처음부터 힘겨울 거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밤 눈이 내리고 그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나타샤를 떠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 시의 일련은 내가 나타샤를 사랑해서 눈이 내린다라고 썼어요. 결국 눈이 내리는 날에 나타샤를 떠올리는데 그 눈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나타샤에 대한 사랑을, 즉 그만큼 저 내리는 눈처럼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 사랑이 커감을 보여줬지.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지금 눈이 날리다라는 말은 모두 비표준어죠. 비표준어야. 시에서는 이런 비표준어가 얼마든지 허용이 되고 이를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 했어요.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자, 지금 매우 객관적 현실은 뭐예요?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야. 밖은 눈이 내리고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는 거지.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여기 밤이라는 어둠, 밤이라는 이 시간대와, 그리고 당나귀는 희고 눈은 흰색이고, 그래서 색채의 대비가 보이죠. 따라서 이 밤이라는 것은 나의 처한 아주 어두운 상황이라면, 거기 눈이 내리는 흰 색깔, 당나귀의 흰 색깔은 이 밤과는 대비되는 색채의 대조를 보입니다.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 살자. 이 마가리는 마가린이 아니고, 이 마가리는 오두막의 방언이에요. 오두막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산골에 오두막에 가서 살자라는 거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건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거다. 지금 술 먹고 거의 마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버리고 달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버린 거고, 나타샤가 안 올 리 없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나타샤는 올 거야 라고 많이 취한 거죠. 알겠어요?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 응앙응앙 울을 거다. 여기 사형과 삼령과 사연은 모두 나의 상상이 빚어낸 꿈이죠. 꿈. 즉 나타샤와 함께 하리라는 꿈이고, 나타샤는 어떤 심정인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나귀에는 당연히 감정을 이입했고요. 이 당나귀에 대해서도 참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지만, 사실은 아주 빼어난 말이 아니라 당나귀를 드러낸 것은 그만큼 자신의 초라한 처지, 그리고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현실적 처지를 드러내면서 당나귀를 표현했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들을 빼고 당나귀를 타고 노새, 그것도 늙은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건 매우 상징적인 모습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노새를 타고 가느냐, 실제로 당나귀가 사람을 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은 헛소리고, 실제로 무엇을 타고 갔든 그것을 굳이 당나귀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처지를 초라하고 작은 짐승에 기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울며 오늘 밤이 좋아서 울며 쓰고 있다고 해서 막 이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들리지는 않죠. 왜냐면 현실은 뭐야? 초라한 가난한 청년이 혼자 술을 마시며 눈 내리는 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형상화를 했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죠. 기억에 나타나는 정서 그랬어요. 정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대상에 대한 느낌은 감각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본능이죠. 본능.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겁다, 또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건 그건 본능이고, 그건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정서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화자가 갖는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고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렇게 달라지는 건 정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빨간색만 보면 흥분하는 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빨간색만 보면 차분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화자는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달빛에 흐르는 구름 조각에도 그는 몇 번이나 석가탑의 그림자로 속았으리라. 그러니까 석가탑을 이루어야 남편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달빛에 흐르는 구름 조각에도 석가탑이라고 봤다는 얘기는
보이는 대상마다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으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래에서도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낸 걸 찾으면 되죠. 자, 위의 노래는 아사녀와 아사달의 이 석가탑에 얽힌 그런 설화를 배경으로 한 거죠. 그러므로 석가탑이 완성돼야 그 남편이 돌아올 텐데 남편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에 비치는 그런 구름 조각에도, 즉 어쩌면 탑이 완성됐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올지 모른다 라는 이런 심정을 노래한 거죠. 1번, 시조는 첫 초장을 보고 곧바로 주제를 알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적어도 봐왔던 시조라면 내용을 알고 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1번은 주제가 뭐예요? 맥수지탄의 심정이죠. 즉 고려 왕조에 대한 회한, 맥수지탄의 심정을 노래했고, 2번은 단종에 대한, 아니지, 서경덕의 황진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지는 잎 부는 바람에도 행여 그인가 하노라 그리움을 노래했으므로 정답이죠. 반면에 3번은 아주 사대부의 전형적인, 즉 강호가도의 노래로서 대나무를 보고 바로 선비의 지조 절개를 떠올린 거죠. 윤선도의 오후가죠. 그래서 대나무를 보고 선비의 지조 절개를 떠올렸어요. 4번은 강호 한정가, 즉 가을밤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했죠. 추강의 밤에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오느라. 결코 쓸쓸함이라 애달픔이 아니라 한가로움이야. 여유로움, 한가로움이죠. 월산대군의 노래예요. 그래서 한가로움, 여유로움을 노래했어요. 자,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정서와 가장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2번이죠. 다음 11번은 관동별국의 서사죠. 관동별국의 맨 첫 구절 서사입니다. 이 정도는 줄줄줄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고 의미 파악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오늘 문제풀이반에 처음 본다 하면 공부 많이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강의에서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전부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우리 공무원 시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만 듣고 다 이루어지면 누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알겠어요? 선생님이 국어의 생명은 수업 내용 플러스 복습이라고 했습니다. 복습. 복습이라는 건 뭐야? 내가 부족한 걸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거기서 결국 실력 차이가 벌어집니다.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여기서도 물론 이해력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겠지만 이건 시간이 흐르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처음 듣는 친구와 두 번 듣는 친구가 차이가 벌어져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비슷해요. 결국 차이는 어디서 보이느냐? 이 보여지는 것 이외의 것, 여러분들이 혼자 얼마나 더 찾아보고 얼마나 더 문제를 풀어보고 얼마나 수업 시간에 하라고 하는 걸 했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객관적으로 지금 시험 3, 4개월 앞두고 관동별곡을 지금 처음 대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공부 안 한 거야. 알겠어요? 스스로 그냥 내가 학원 다닌 지 몇 개월 됐다, 내가 공부 시작한 지 몇 개월 됐다, 이거 의미 없어요. 2달을 다녀도, 한 달을 다녀도 선생이 하라는 걸 꼬박꼬박 하면서 점검을 했다면 항상 그 사람의 학습량은 그 개월 수보다 몇 배가 더 많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아직 미흡한 거, 이 관동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한 번도 스스로 현대어로 바꿔보는 훈련을 안 했다면 많이 반성해야 돼.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항상 매 과목 수업 시간에 스님들이 하는 말씀들은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잠을 한숨도 못 자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는 이런 자세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격에 기대를 갖는 거지 대충 하고 합격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보지 않은 많은 시간에 그들은 나보다 더 한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면서도 두렵지가 않게 돼요. 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러나 왠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플러스 요소,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둥, 아니면 책이 좋아야 한다는 둥, 아니면 뭐 강의가 좋아야 한다는 둥, 이렇게 다른 요인을 찾으면 계속 그 수험 공부는 실패할 거예요. 결국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 잘 듣고 그걸 열심히 듣고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또 복습해야 되는 것들은 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본문 봐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아까 가사문학은 사음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디 정도 읽고 현대어로 옮기면 돼요. 강호는 자연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라는 얘기는 그만큼 자연을 깊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자성어로는 천석고왕이라 하죠. 천석고왕. 그리고 연화고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천석고왕, 연화고질이라는 말을 하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는데, 이때 이 중림은 전라도 유배지죠. 그래서 사실은 정철이 귀양가 있던 곳인데 그걸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자연을 사랑해서 내려갔다라고 표현한 거죠.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으시니, 이때 방면을 맡긴다.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긴다는 얘기는 관동 지역에, 즉 관찰사의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방면을 맡기다라는 말은 관찰사의 직분을 맡기시니 말이죠. 그러니까 귀양가 있던 정철을 이제 불러서 관동 지역에 관찰사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어와 성은이야 가지록 만극하다.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다. 연추문을 들이다라. 이제 서울로 와서 경복궁에 연추문을 달려들어가. 들이다라 하면 달려들어가. 경외난무를 바라보며, 경외로는 임금 계신 곳이죠.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났더니 옥절이 앞에 섰다. 이때 옥절은 관찰사의 심표, 즉 임명장 같은 거죠. 관찰사의 심표가 앞에 있다. 여기까지 즉 유배지에서 서울로 와서 이제 관찰사로서 부임하기 직전에, 유배지에서 서울 한양으로 와서 이제 관찰사로서 임명을 받은 거예요. 평구역에서 말을 즉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우리 역이라는 한자어에 왜 말마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 역이라는 것은 당시에 운송수단이었던 말을, 즉 바꾸는 곳, 말을 교체하는 곳, 그래서 역이라는 한자어에 말마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이 말이죠.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이제 평구역을 지나 흑수로 갔죠. 그 다음 섬진강은 어디요? 이번엔 장소가 섬진강까지. 우리 섬진강은 어디에 있어요? 원주에 있죠. 그러니까 벌써 한양에서 양주, 여주를 거쳐 원주까지.
그래서 원주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정을 보여주는 게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정은 매우 간결하고 속도감 있고 간결한 그런 전개를 보였습니다. 섬진강은 어디요? 치악이 여기로다. 치악산이 있고 섬진강이 있는 이 원주까지 한 걸음에 온 거죠. 소양강에서 내린 물이, 자, 여기 치악이 여기로다까지는 그만큼 여정을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했고, 이제 소양강부터는 바로 그 바라보는 풍경과 화자의 심정이 함께 드러나요. 소양강에서 내려온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당연히 소양강에서 흐른 그 물줄기는 어디로 가겠어요? 한강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므로 임금을 향한 연군지정을, 즉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라는 것은 단지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궁금함이 아니라 연군지정을 보인다. 즉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죠. 그래서 디귿이 뜬금없는 말이 아니라 즉 어울리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고신거국에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백발도 하도할사,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여기 하도할사 하면 많기도 많다라는 말이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백발은 바로 근심 걱정이에요. 따라서 임금 곁을 떠나오니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라고 해서 우국충정의 마음, 임금을 염려하는 우국충정의 마음이 드러나죠. 동주에서, 이 동주가 강원도 철원이죠.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우고, 즉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우고 북간정에 오르니, 북간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삼각산 제일봉이란 곧 임금 계신 곳이야. 임금 계신 곳이 어쩌면 보일 것 같더라 라고 해서 역시 연군지정의 마음을 썼죠. 궁예항 대궐터에 갑자기 궁예항이 등장하는 건 바로 이곳이 동주기 때문에, 궁예가 나라의 털을 잡았던 철원이라 궁예를 떠올린 거죠. 궁예왕이 있던 그런 대궐터에는 오작이 지적이니, 까맣같이만 지적이니 청고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 안 한다 모르는다 라는 건 의문형이죠.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이 까맣까치를 향해서 너는 이 궁예가 만들었던 옛 왕국이 이제 사라져버린 걸 아느냐 모르느냐. 원래 이 니은다라는 어미가 의문형으로 쓰일 때에는 2인칭, 즉 2인칭을 설정해서 2인칭 주어가 등장할 때 의문형 어미로 니은다를 씁니다. 따라서 까마까치에게 너희들은 과연 이 궁예왕의 이 대궐터에 있으면서 청고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 노래한 거죠. 또는 정철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너는 과연 이 옛 궁터에 오면서 청고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갑자기 뭐가 나왔어? 인생의 무상함을 썼죠. 상당히 이 리을은 이 글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야.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다만 이건 순간적으로 철원에 와서 궁예를 떠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옛 성터가 어느새 까맣까치만 지저귀는 그런 인생의 무상감을 잠깐 느낀 거죠. 회양 네이로미, 여긴 이제 다시 관찰사로서 자기 자신의 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회양이라는 지역, 강원도에 있는 회양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마초와 같이 쓰고, 마초와 하면 마침 중국의 회양이라는 곳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사로 가는 이 관동 지역에 회양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회양이라는 지명이 마침 중국의 지명과 같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중국에도 회양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 관동 지역에도 회양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하필이면 이 회양이라는 곳에서 중국의 지명을 떠올린 건 이유가 있겠죠. 뭔가 중국에서 회양이 유명한 곳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급장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급장류의 모습을, 급장류의 풍채를, 급장류의 모습을 고쳐 아니 볼게이고 하면은 다시 이곳에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양이 중국의 급장류라는 인물이 아주 선정을 베푼 곳으로, 그러니까 이 급장류라는 인물은 쉽게 말하면 포청천 같은 사람이라 이거지. 아주 관리를 잘했던 그런 급장류가 선정을 베푼 곳으로 유명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 관동 지역의 회양에서도 그 급장류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뭘 다짐한 거야? 선정의 다짐. 좋은 정치를 펴겠다는 선정을 다짐한 거죠. 선정의 다짐을, 각오를 쓴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을만 전체 그런 정서상 좀 이질적이고, 반면에 마지막도 선정의 다짐을 쓰고 있으니까 이 서사 부분은 짧은 여정과 함께 관찰사로 가는 이 정철의 심정을, 그 심경의 변화를 위주로 서술을 한 겁니다. 먼저 1번, 기억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 맞고, 니은의 옥절은 관직을 제수할 때 봤던 증서다 맞고, 3번 디귿의 백발이 하도할샤는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 걱정이 많다는 걸 말한다 맞고, 리을의 궁예의 대골태에 까마귀가 짖어지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궁예에게 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고 있다. 틀렸죠? 궁예에게 묻는다기보다는 까마까치에게 묻거나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탄식이지 결코 궁예를 조롱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2번. 자연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아래의 시조와 유사한 것. 이 시조의 주제를 알아야 하죠. 이 노래는 학문의 정진이에요. 즉 자연을 바라보며 저 청산이 영원히 푸르고 저 흐르는 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푸르겠다라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쉬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공을 얘기한 거예요. 끊임없는 공부, 열공을 다짐하는 노래예요.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열공을 다짐하는, 쉼없이 공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똑같이 공부하겠다라는 주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태도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물었어요. 이런 태도를 아까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강호가도라고 그랬어요. 자연을 보면서 뭘 떠올려요? 즉 유교적 깨우침을,
유교적 깨우침을 노래한다고 했어요. 그럼 아래에서도 자연 그 자체를 노래한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 즉 깨달음을, 깨우침을 노래한 걸 찾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4번. 국화를 바라보며, 아까는 대나무였고 이번에는 국화죠. 국화를 바라보며 너는 어이 3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안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 즉 국화가 매우 추운 날 피는 걸 보고 아마도 오상고졸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마도 서리가 내려도 고고하게 피는 건 너뿐인가 한다라고 해서 국화의 고고함, 국화의 지조, 절개를 노래했죠. 매우 예찬적인 태도고 자연을 예찬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자연 그 자체를 칭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본받을 점을 끄집어냈죠. 그래서 이런 서리가 끼는 때에도 고고하게 피는 국화처럼 사대부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신껏 살겠다는 다짐을 한 거죠. 똑같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다짐을 한 거나 아니면 국화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신 있는 그런 행위, 행동을 다짐하는 거나 같은 경향이죠. 1번은요. 1번은 그냥 자연 칭화죠. 자연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자연 칭화죠. 강산 좋은 그 경치를 힘센 이와 다퉈야 한다면, 권력자와 다퉈야 한다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즉 내 분수로는 어이하여 얻을 소냐. 내 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권력자와 자연을 다퉈야 한다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진실로 금하리가 어렵을 때, 즉 진실로 자연을 즐기는 걸 금하는 이가 없으므로 나도 두고 논이노라.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데에는 굳이 권력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자연 친화의 노래죠. 2번은 아주 전형적인 안분지족의 노래,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노래죠.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노래야.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모자니라. 즉 굳이 방석을 내놓을 필요 없다. 자연 그대로의 낙엽에 앉으면 된다는 거고, 굳이 솔불을 켜지 마라. 솔불 혀다. 혀다라는 말은 불을 켜다죠. 즉 굳이 솔불을 켤 필요 없다. 어제 진 달이 돋아온다. 그래서 달과 낙엽,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겠다는 거예요. 아이야 박주 산채일망정. 박주 산채하면 매우 소박한 술상이죠. 매우 소박한 술상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술상을 즐기자. 안빈낙도라고 하죠.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심정. 3번은 아까도 했듯이 정말 강호한정, 즉 자연의 한가로움을 즐기는 거죠. 자연의 한가로움을 아무 욕심 없이 자연의 한가로움을 즐기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13번으로 가죠. 한영운의 시, 즉 한영운의 시를 주고 밑줄 친 시어가 의미하는 걸 물었습니다. 여기 거지가 인권을 유린당한 화자냐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본문을 보면 저녁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건 죄악이다. 어때요? 아주 모욕을 받았죠. 아예 너는 사람도 아니라는 모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거지는 인권을 유린당한 화자를 의미한다. 맞죠? 그런 말을 듣고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나는 당신을 보았다. 다음, 이때 당신을 보았다는 것은 원망하고 체념하는 거냐? 아니죠. 당신을 보고 당신을 느끼면서 결국 나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는 거죠. 왜? 저런 가짜는 것들의 모욕은 나의 당신에 대한 마음을 원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아무리 나의 인격을 모욕해도 나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당신이 존재함을 느끼고 이 당신을 조국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저 이웃 주인을 일본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유린당하는 나를 우리 민족이라고 바꾼다면 일본에게 모욕당하고 유린당할수록 조국을 잊을 수 없다는 그런 노래예요. 이해돼요?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하잘것없는 놈들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낸다는 또 의미죠. 따라서 이번에 원망과 체념은 완전히 이 시를 거꾸로 해석하는 잘못된 표현이죠. 시의 칼과 황금은 당연히 권력과 금력을 의미하겠고 문제는 이것이 헛되다는 거죠. 왜?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은 칼과 황금을 없앨 수 없어. 칼과 황금은 오로지 당신을 통해서만 이런 권력이나 재력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금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무력을 쓰고 그리고 재물로 유혹을 하는 그런 헛된 징표로서 칼과 권력을, 칼과 황금을 즉 부정적 시호로서 쓴 거죠. 마지막,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지금 이 시에서 맨 첫 면을 보면 당신이 가신 뒤로 밑줄 치고 이게 화자가 처한 상황이야. 화자가 처한 상황은 당신이 떠난 후야.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맞습니다. 결국 왜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없는지, 왜 조국을 잃어버린 후에도 조국을 잃어버릴 수 없는지, 잊을 수 없는지 이제 그 사연이 나오죠.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당연히 추수, 거두어 드릴 게 없습니다. 그 나라를 잃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죠. 수탈당하니까 결국 빈곤한 상태에서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 당신을 보았다고 했고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당연히 조국을 잃어버렸으니까 일본 놈들이 써주는 그 증명서는 나의 민족이 될 수는 없지. 그러므로 나는 민족도 주민증도 없다는 거.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즉 권력으로 나를 능욕하려는 그런 무력으로 나를 능욕하려는 자를 물리치고서 그것이 곧바로 나에 대한 슬픔으로 바뀌는 찰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하고 슬픔으로 바뀌는 찰나에 그때 당신을 보았다는 것. 결국 당신은 나에게 뭐야? 절대적인 자요. 절대적인 존재요. 절대적인 힘이죠. 온갖 윤리나 도덕과 법률은 나의 힘이 될 수 없어. 이해돼요? 그래서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 그런 줄 알았어. 즉 윤리와 도덕과 법률이 있으면
이런 무참한 모욕을 당하지 않을 거로 알았어. 그런 권력과 재력에 무참히 당하지 않을 거로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뭐예요? 종교에 빠질까? 종교에 빠질까? 우리도 그러잖아. 현실에서 많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에 빠져볼까? 아니면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뭐예요? 결국 역사를 부정해버릴까? 아예 역사를 부정해버릴까? 우리가 무슨 당군의 후손이다 이런 거 다 지워버리면 뭐 일본 놈한테 지배를 받든 러시아 놈에게 지배를 받든 미국에게 지배를 받든 무슨 모욕이 들겠어. 그러니까 역사를 부정해버릴까? 라고 노래한 거예요. 술을 마실까? 빠질 수 없지? 술을 마시면서 그냥 다 잊어버릴까? 망설일 때, 그럴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은 내게 있어서 뭐야? 절대자. 즉 나의 이 고통과 힘겨움을 버티게 하는 절대적인 존재. 자, 이 시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한영운의 시에서 사실 한영운의 시는요, 당신이 조국이다 라고 여기면 아주 해석이 쉽고 당신이 절대자다, 사랑하는 존재다 여기면 아주 해석이 쉬워요. 왜냐면 여성적 화자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마다 여기서도 장군의 능욕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성적 화자임을 알 수 있고 해석이 결코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14번은 정읍사예요. 자, 정읍사는 고대가요죠. 고대가요. 우리가 고대가요는 5편이 전해져 옵니다. 고대가요는 모두 구비문학이고 그런데 그 5편만 우리가 노랫말을 알 수 있어요. 자, 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고대가요예요. 향가 이전까지의 노래를 모두 고대가요로 합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구비문학이야. 구비문학이라는 얘기는 말로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가요가 모두 어떤 형태로 전해지냐면 설화에 삽입되어 전해져요. 설화란 뭐예요? 옛 이야기죠. 즉, 옛 이야기 속에 이런 노래가 있다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노랫말, 노래 가사가 모두 온전히 전해지는 건 5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야기는 전해지는데 그래서 제목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노래 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래들은 뭐라고 부른다? 부전가요라고 부르요. 그래서 고대가요는 모두 구비문학이고 많은 작품이 부전가요예요. 현재 전해지지 않는 부전가요고 일부가 이 5작품만이 이제 글로 남아서 전해집니다. 자, 그 5작품 중에 한문으로 옮겨져서 한역되어 전해지는 것이 4개고 그리고 유일하게 국문으로 전해지는 것이 한 편인데 그 국문으로 전해지는 작품이 바로 지금 보는 뭐예요? 정읍사죠. 그 정읍사는 한글로 옮겨집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 뭐냐? 귀하귀하 수기효냐, 약불효냐, 번작이 끼냐. 즉 작년도 국가직 문제에 나왔던 구지가, 한역된 구지가, 그리고 그 아류작인 해가, 편편왕조 자홍상이 염화지덕 수기역이 하는 황조가 공무도화, 공룡도화, 타이사 당내공화하고 번역되는 공무도화가
이렇게 4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정읍사까지 해서 모두 5작품이 전해지는데 이 중에 이 구지가와 해가는 그 성격상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갖고 나머지 황조가나 공무도화가 정읍사는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주술적인 성격과 개인적 서정적인 성격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건 이 고대가요는 모두 설화에 삽입되어 전하는 노래다. 삽입가요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삽입가요 설화 안에 삽입된 고대가요 중 노랫말이 모두 전해지는 건 5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노랫말은 전해지지 않고 그 내용과 제목만 전해져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부전가요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고대가요 5작품 전해지는 것은 다시 성격상 둘로 나눈다.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노래인 구지가와 해가,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로 나눈다. 그리고 나중에 무엇으로 옮겨졌느냐에 따라서 한문으로 옮겨진 게 대부분인데 정읍사만이 한글로 옮겨졌다. 보세요. 14번의 기억 미을 중,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